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무척 많습니다. 먼저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김기현, 이재명 대표의 TV토론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양당의 속내는 무엇일지 현지 기자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요, 동북아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3이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세계 기업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T본부에서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컨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이분들 너무 좋아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의 이봉호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괌에 갔다가 슈퍼태풍 마와르에 발이 묶인 3,20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항공편 운항 재개로 속속 귀국하고 있으신데요. 먼저 귀국한 관광객들의 안도의 반응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 다 같이 박수 치고 약간의 환호성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한국 계속 오고 싶었고 그냥 마냥 좋습니다. 일단 대체편을 못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박 기자님,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상상을 해봤는데 네. 비행기가 딱 내렸을 때 네. 좀 절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한국발 여객기가 순차적으로 어제 오후부터 이제 도착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아침에 도착을 했고 네. 내일까지 하면 우리 관광객들 한국인들이 모두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계속 순조롭게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오신 거 다시 한번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고된 여행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참 시민의식이 빛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퍼태풍 마와르가 닥친 것이 22일이니까 네. 따지고 보면 9일이나 이제 발이 묶였던 것인데 네. 그 현지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날씨도 더운데다가 수도가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네. 또 약도 부족했다 그래요. 상비약 같은 거, 그렇죠. 당뇨약 이런 얘기 아마 맞아요.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여행객들이 정말 가지각색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네. 일단 물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통에 담아서 건네준, 그러니까 빗물을 모아서 호텔에서 줬다 그래요. 그걸로 좀 생활한 경우도 있었고 네. 한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쫓겨나서 차 안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러고요. 또 어떤 여행객은 아이의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역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또 일부 여행객들은 경비가 동이 나는 바람에 네. 주변에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상황까지 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현지 교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빛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피부에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연고를 서로 빌려주기도 했고요. 또 현재 체류 중인 한인들이 이렇게 서로 목욕실을 빌려줘서 씻지 못하는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고요. 경비가 돈 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나 봐요. 그래서 돈이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인 채팅방에 어디 지금 현금 입출금기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또 도와줬다 그러고 상비약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을 순번을 매겨서 서로 이렇게 9일이나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심심해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장난감까지 순번을 매겨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그 9일 견뎌냈다고 하니까 아무튼 무사히
다친 분 없이 이렇게 귀국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네. 진짜. 여기가 이제 태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어린 아이 데리고 또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또 네. 어르신들 여행도 많이 가시는 곳인데 이렇게 뭐 단전단수 거기 사진을 보셨겠지만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좀 버티시는 정말 고생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여행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부나 항공사 측이 꼼꼼하게 면밀하게 미리 좀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괌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항공사나 외교부 뭐 이런 정부 기관이나 항공사 측에서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물론 이게 먼저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승객의 뭐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들을 좀 미리 알려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대처도 좀 늦어가지고 아까 이봉 연구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체류객끼리 단체 대화방을 모바일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 공유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잘 대응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참 무사하게 귀국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시찰단을 잘 살펴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좀 멘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시찰단은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과를 잘 살펴보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투명하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 기자님, 네.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네. 시찰 단원들의 신상. 신원 네. 이건 왜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있느냐. 네. 뭐 저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뭐 명단 공개될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연구하던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 자체가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네. 시찰단이 왜 여기를 갔느냐. 여기에 간 목적이 뭐냐. 이게 아직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시찰단이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방류 중단해야 된다라고 그런 결과 낼 수 있는 그런 시찰단의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시찰단이 가서 이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시설들이 뭐 어디 구멍 난 데 없이 잘 만들어져 있네. 그래서 해양 방류할 때 안전하겠네. 라는 걸 보기 위해서 간 건지. 맞아요. 네. 이게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게 정말 목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쯤에는 좀 네.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자들과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답변이 좀 있고 설득하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국회에서 이분들을 좀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의원들이 좀 직접 질문도 하고 네. 또한 뭐 설명도 듣고 네. 뭐 나가면서 또 기자들한테 일문일답하고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국민 보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국민 보고라는 것은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대표가 있는 국회 보고도 일부러 피하거나 생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온 게 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서 봤는데 진짜 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국민들이 보고 시찰단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면밀한 분석을 했구나. 우리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좀 못 믿었다. 이거 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찰단의 결과로 모든 게 딱 끝나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시찰단의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좀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그런 결과 보고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1 원전을 보고 왔지만 결국에 IAEA의 최종 보고서만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IAEA가 드디어 마지막 조사 일정을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시찰단이 빨리 이 시찰 결과를 사실 발표를 상세히 해주는 게 이 모든 논란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일 텐데 아직 그 발표 일정은 안 그게 나왔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있죠. 정확하게 물론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시찰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으면 그거를 분석해서 뭐 빠르면 사실 이번 주 내에도 시찰 결과 자체는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오염수 안전성 평가, 최종적인 안전성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또 기자들이 시찰 과정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시찰 거의 끝나갈 때 그때는 또 이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유국희 단장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국제 원자력 기구 검증단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이 조사단의 마지막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어제부터 6월 2일까지 5일 동안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단이 일본 원전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또 원전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한다 그래요. 어제는 그래서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시찰단하고 비슷한 절차일 겁니다. 먼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전에 방문해서 어떤 걸 하는 건지도 사실 그동안 보고서를 4차례나 냈는데 물론 보고서 결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또 봐야 될 텐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단이 작년부터 이 오염성 안전성 검증의 한 축이고요. 규제 검증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설비나 이 절차들을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이 크게 두 축으로 지금까지 각 2번씩 4번의 검증을 했고 이제 6월 달에 끝납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온 중간 보고서는 사실상 방류를 해도 괜찮다는 네, 설비가 그래요? 안전하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네.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규제 감독도 감독 관리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내용 중에는 이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됐을 때 이 어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우리 시찰단과 비슷한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염수의 안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액종 제거 설비나 도쿄 전력이 얼마나 잘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거를 검증했다는 건 잘 알겠는데 결국 오염수 방류 안전성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단도 같은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봉우 기자님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IAEA가 독자적으로 좀 오염수를 채취를 해서 시료 조사, 검증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맞습니다. 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네. 이번에 시료 채취를 못한 게 괜찮은 게 이 네.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네. 거기서 시료를 3번이나 받았다. 네. 심지어는 한국도 그걸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당성으로 우리 정부는 삼고 있어요. 근데 오염수 탱크가 한 1,500개? 그 그게 정도 문제입니다. 되는데 시료 3개 받아가지고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검증이 될까? 시료의 신뢰성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라서 논란과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는 이게 산케이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네. 후쿠시마 1원전 1호기 여기 이제 원자로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다.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네. 이게 좀 다시 핵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도쿄전력은 이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데불이라고 하죠. 핵 연료 잔해 이걸로 추정되는 그 물질 이런 것도 냉각된 상태여서 일정한 수준의 핵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도 몇십만 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재해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여기엔 좀 대비를 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일 싸게 싼 값에 제일 편하게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일본 언론까지 보도하는 이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이 문제도 좀 이것도 일본 내에서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국제적으로 좀 뭔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한 안전성을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본 편 들면 안 되잖아요. 국민 편 들어야지. 그렇죠? 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어제 북한이 인공위성을 곧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는데요. 오늘은 북한 수뇌부가 직접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수뇌부에서 직접 이제 발표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어제는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 해사기구와 일본에 이제 통보를 해서 좀 우리가 발사하니까 혹시나도 발생할 이게 안전상의 위험 같은 대비하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절차죠. 네. 근데 오늘은 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이제 군사적 목적의 전찰 위성이라는 것도 네.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관심을 끌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래도 되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일종의 화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사실 그 리병철 이 부위원장이 네. 이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나열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력을 우리가 강화하는 차원이다. 네. 그러니까 리병철 부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내일부터 한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그리고 호주의 이스턴 엔데버 해상훈련이 있습니다. 네. 우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 훈련과 미국 전략 핵잠수함도 지금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도 정찰 위상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딱 미국의 정찰 자산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미국이 정찰하고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북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변 국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사실상 중국을 같이 언급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직접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을 북한도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위성 사진상으로 거의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발사대를 갖다 붙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일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제주도에서 확산 방지 구상 PSI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20주년 고위급 회의인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 굳건해져야 된다. 전례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회의가 개최되는 것 뜻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 대응 종식을 위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PSI 자체가 이 대량 살상 무기 또 뭐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03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체계인데 현재 10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뭐 여기에 사실 일환으로 이 해상에서 우리가 이제 주최하는 그런 해상 훈련 이것도 네.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이스턴 엔덴버가 있어서 아주 우길기 개항한 채 입항한 일본의 이 자이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북한에서 위성을 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기술력인 차이가 있지만 이제 북한도 이 한미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조 강화나 어떤 연습 훈련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찰을 통해서 지켜볼 거다라는 뭐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술력도 이만큼 발전해 있다. 우리가 누리호 보고 와 박수 보내고 뿌듯했던 것처럼 북한도 좀 어떻게 보면 선전, 홍보 강화 이런 의미도 좀 갖고 있는 정찰위성 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고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가 되는데요.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 사이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홍제문 터널 출구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용비교 4차로에서 작업을 시작해서요. 군자교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둔대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부근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용인 부근 4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더 가서는 강원 지역 둔내터널 앞두고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1대 2km 구간 작업 여파 받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김제 부근에서 평소보다 정체인데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호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결국 재투표에 붙여질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절충안을 내놓고 네. 좀 여러 가지로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협상안 어떻게 보면은 간호 업무 규정 내용을 모두 이제 지우고 처우 개선만 남기는,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호협회도 뭐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간호법의 핵심을 돌봄으로 봤는데 이런 관련 내용이 원안에서도 모두 사라지고 그나마 뭐 지역사회 4글자를 해서 남겨놓은 건데 그걸 지우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충안을 좀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어요.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간호협회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니까 제정안 그대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에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오늘 뭐 투표는 될 텐데 아시겠지만은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석 이제 113석이니까 이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간호법이 폐기된다고 해도요, 간호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준법 투쟁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 정부나 국회 이거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 국회는 이제 뭐 대안입법을 국민의힘에서 한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 차원에서 한다고 이제 방침은 밝혀놨지만 검토 단계고, 네. 일단 정부가 좀 빠르게 나서면서 좀 간호계를 좀 달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17일에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간호법의 대안이면 물론이고 기존 의료법을 거의 대체하는 수준의 상위법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의료 체계를 좀 손을 보겠다는 보관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의료법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까지 개정을 해서 간호 업무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뭐 방사선사 이런 다른 의료 기사들의 업무도 한번 규정을 해보겠다는 보관을 밝혔는데, 문제는 왜 그 의도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사실 간호법을 해달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왜 간호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런 의도를 뒤늦게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간호법에서 이제 논란이 크게 돼서 의사들이 반대를 했던 의료기관 밖의 의료행위들, 네. 간호사들이 뭐 돌봄도 하고요, 또 방문 진료도, 방문 간호죠, 방문 간호도 하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또 수술실 안에서도 사실 의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고 간호법에서 하자 그런 거를 왜 간호법 거부한 다음에 이제 뒤늦게 똑같은 걸 한다고 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도로 보건복지부가 말 그대로 진짜로 약속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는 과연 의사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또 하나 의지를 밝힌 것이요. 네. 계속해서 역대 정부에서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무력화됐던 의대 정원 확대도 그거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격화 논의를 하겠다. 네. 일단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이 의사협회도 테이블에 앉았다.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니까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보관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수 정원 확대도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쟁점이다 보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지, 의사가 의대 정원 늘리지 마 이러면 못 늘리고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이외에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상자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가 되겠죠? 네, 지금 오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네. 보고가 되면 이제 다음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하게 될 텐데 아마 네.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6월 뭐 12일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될 예상하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네. 6월 임시국회 첫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좀 나오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동정표 이런 게 좀 나와서 네.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체포동의안 그것 때문에 뭐 탈당한 그런 것도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던데 민주당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탈당까지 했는데 체포동의안 이거 찬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너무 그분들과 친한 의원들하고만 취재한 거 아니에요? 박 기자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이거는 체포동의안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네. 민주당에 대한 화살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표결이 될지는 뭐 시간이 한 10여일 남았으니까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빠른 징계를 얘기했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윤리특위가 이제 바로 이걸 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리심사 자문위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서 자문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최장 60일 동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 어느 정도 징계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60일이 너무 길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열흘만 하면 되지 이거고 민주당은 그래도 30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을 뭐 심사하는데 최소한의 한 30일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다음 윤리특위 회의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변재일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석을 해야 된다. 특위 전체회의 출석 안 하면 회의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출석해서 어떤 또 소명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요. 윤리자문위가 어쨌든 윤리심사 자문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늦어도 7월 정도에는 윤리특위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이면 6월인데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봐야 되나요? 아마 6월 하순 말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현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진정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네, 현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충상 위원이 네.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위 진정을 당하는 왜요? 이 사태가 발생한 왜요? 겁니다. 일단 조금 사태를 말씀을 드리면 네. 2월 달에 이게 인권위 직원들이 이충상 위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고 네. 그 사유는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발단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난해 10월에 인권위 진정이 접수된 풍자만화 윤석열차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지난해 10월에 야당이 이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줬다는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네. 대해서 인권 침해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충상 위원이 1차 심의를 하는 소위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인권위 구조 자체가 진정이 접수되면 1차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에 올려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네. 인권 침해냐 아니냐. 그래서 1차 심의하는 위원장이었는데 이 1차 심의하는 소위에 함께 조사를 하는 담당 조사관이 네. 일단 첫 번째 절차로 이 안건이 과연 인권위가 조사를 하는 대상이 맞는지를 법률가한테 자문을 일단 구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절차니까. 네. 그래서 이 조사관이 그 법률가로부터 자문 얻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충상 위원이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을 아예 안 하고 내가 조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들은 보고서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조사한 그렇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일단 보고를 받고 부족하면 보완해라 네. 지시를 하고 아니면 안건을 좀 수정해서 재상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내가 조사관이 되겠다라고 밝힌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이충상 위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이충상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각하가 됐어요. 이게 각하가 됐습니다. 근데 인권위가 이 내부에서 이 조사 과정에서 이충상 위원이 그 조사관 보고서를 쓴 조사관을 향해서 쟁점이 뭔지도 모른다.
자기하고 친한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개 비난을 해버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금 진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논란, 조사 과정에서도 이충사 위원이 월권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겹치다 보니까 각하 결정이 났는데 인권위 전체적으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이충상 위원은 A 조사관이 나한테 무슨 잘못인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서 내가 게시판에 글을 써준 것이다.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좌편향 직원들이 제보하는 이런 허위 주장 보도를 함부로 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3자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요.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네. 압수수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무소속인데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서모 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유출됐나 봤더니 인사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는데 그 자료가 국회에서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그 유출된 자료가 이 MBC 이 임 기자를 통해서 또 유출이 됐다, 퍼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MBC 이 임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고 뭐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MBC 뉴스룸, 그러니까 이 임 기자가 근무하는 그 이제 사무실. 거길 또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 관계자들과 MBC 노조원들이 MBC 사옥 로비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MBC 얘기는 뭐냐면 아니 여기에 임 기자가 여기 와서 뭘 자료를 뭐 남기고 이런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부서에 이제 배속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압수수색 뭐 있냐 자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 그때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바이든 아니면 발언 이 관련해서 이 내용 이 발언을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한 당사자라서 지금 MBC와 소속 간부 기자들 이 보도 관련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발된 이 임 기자에 대한 어떤 좀 탄압적인 그런 또 압수수색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관련 소식 나오면 내일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궁금하시죠? 2122님 디저트송으로 조용필의 꿈을 신청합니다. 주식, 재테크로 사소한 꿈이라도 이루고 싶은데 내 맘처럼 안 되네요. 저도 그래요. 평범하지만 절실한 보통 사람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2122님이 사소한 꿈을 응원하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래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여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라는 문장에서 앞부분에 있는 꽃이는 꼬 밑에 치읓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 이와 연결이 돼서 꽃이로 발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는 법칙입니다. 이런 여는 법칙이 있어서 발음만 들어서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아름으로 발음되는 표현으로는 발음과 똑같이 표기하는 아름아름도 있고요. 알 뒤에 음을 쓰는 아름아름도 있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아름아름은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을 기본 의미로 하는 부사입니다. 내가 아름아름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표현에는 일을 적당히 하고 눈을 속여 넘기는 모양이란 뜻도 있어서 일을 그렇게 아름아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알 뒤에 음을 쓰는 아름아름은 서로 아는 관계라는 뜻과 서로 가진 친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 집을 아름아름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또는 그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아름아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을 알로 쓰는 아름아리는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아리를 통해 출판사에 취직했다처럼 쓰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남해안의 비도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정체전선 영향에 의한 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에만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최대 80mm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고 또 남쪽은 흐린 곳도 좀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25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쪽은 30도 가까이까지 올라서 낮에 좀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9도로 예상되고요. 강릉 22도, 대전 27, 대구 25도 등 전국적으로 19도에서 2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쪽 위주로 자외선 지수 또한 높거나 매우 높겠고요. 오존 지수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늘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 2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안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의 물결이 2에서 4m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등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네. 거짓 병가를 내고 라디오 방청을 간 경찰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요? 네, 주말 내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는데요. 한 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지난 26일에 컬투쇼 녹음 방송에서 진행자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라디오 방청을 하라고 한 셈인데요. A씨는 자신이 경찰 공무원이라고 밝혔고요. 회사는 당신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걸로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놀란 진행자가 경찰 공무원이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를 내고 이런 데 와도 괜찮냐라고 하자 A씨는 조금 아프긴 했어요라고 하면서 웃고 넘겼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방송 이후였는데요.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찰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방청 간 게 말이 되냐라는 글이 올라왔고 논란이 되자 경찰이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A씨는 경기 남부 경찰청 소속이었고요. 연차 휴가를 냈는데 재미를 위해서 방송에서는 병가라고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재미가 불화를 일으킨 건데 네. 그런데 이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제작진이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터져 나온 건데요. 네. 컬투쇼 측은 지난 28일에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사연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진짜가 아니었음이 알려지긴 했지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경찰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참 예능인지 다큐인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웃어 넘겨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잘 파악이 안 되네요.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수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법원은 보복범죄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 찾아보니까 저는 이걸 듣고 너무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일단 마포구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 입주민으로 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던 이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각종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던데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아니면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했고요. 뭐 10분 단위 순찰, 인근 청소, 택배 배달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쵸. 이게 너무 화가 났고 네. 그런데 심지어 2021년 1월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이미 한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했고요.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서 너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전혀 반성할 기색이 없으신 네. 분 같은데 이 외에도 이 씨는 또 다른 모욕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내달 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기는 한데요. 특수 관계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현재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수련화님,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러고 사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너무 화가 나요.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씨 너무 더워지죠? 요즘은 휴가철을 선호하는 시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휴가 가면 잘리기 때문에 휴가 안 가고 저도 계속 못 가겠습니다. 방송해야 돼요. 프리랜서들의 고통이죠. 네. 그런데 일찍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얼리 휴가족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스마트 컨슈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 성수기 가면 어묵 하나도 뭐 사실 금이 들어간 게 아닌데 갑자기 너무 비싸요. 비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여행을 다녀오겠다라는 스마트 컨슈머이고요. 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비수기로 꼽혔던 6월 출국자 수는 최근에 5년 동안 보더라도 연평균 12.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다 보니까 항공사에서도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42%였고요. 5, 6월이나 9, 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52%는 사실 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는 건 올해가 될 텐데 오랜만에 맞이한 휴가 좀 멀리 다녀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비수기에 좀 더 가까운 해외에서 보내겠다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띄었고요. 해외여행을 간다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88%나 되는 분들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좀 중단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 이제 꼰대 같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네. 그냥 여름에 7월 말 8월 초 이때 그냥 휴가를 갔어요. 그리고 딴 때는 휴가를 못 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차 휴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 한 분께서도 부부인데요. 코로나 때 결혼을 해서 네. 신혼여행 때 해외를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6월에 또 태국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여행 다니셔가지고. 네 번째 이슈 갈게요.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에서 죽음, 고령 전문가가 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직업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대략적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에 발굴된 신직업 중에는 네. 죽음이랑 고령자와 관련된 직종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을 지원하는 웰다잉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묘비명 써보기, 또 묘비 탐방 등 다양한 기획이나 운영하거나 강의 상담을 맡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아파서 회복 불가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을 돕기도 하고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갑작스럽게 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무척 당황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한 남겨진 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미리 우리가 체험을 해보거나 대비하고. 교육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네.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네. 그리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전문 강사도 새로운 직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2020년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2017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3.5%인데 이들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빨리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80순이 넘으셨는데 네.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저 불안불안하고요. 네, 택시 타면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안전할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떠한 좀 제도적인 보완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밤에 야간에는 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제도적인 개선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계속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죠. 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지난해 국내 사상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네. 최근엔 그래서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 예약하는 사례도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네. 고령화 시대의 사망자가 늘자 장례 지도사도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천재지변에도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명 불황 없는 직종이라고도 꼽히는데 더욱더 놀라웠던 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중 절반은 20, 30대 젊은 세대였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장례지도사 교육원 원장은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면서 장례지도사에 지원하는 인원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20, 30대 젊은 청년층 등록 비율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참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한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참 차분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젊은 분들이 이러한 일을 준비한다는 것도 상당히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권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은혜의 홍보성은 괜찮은 거냐? 반문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박 기자님께 취재를 부탁드렸는데 박 기자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은혜 수석이 넷플릭스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해외 주식이죠, 미국 주식이죠. 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한 수천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넷플릭스 이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좀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은혜 수석이. 네.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려진 게 오래됐고 사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 최근에 한 이제 JTBC가 보도를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자면 원래 쭉 가지고 있었던 주식인 거고, 그런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 건 터지고 나서 이게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은 괜찮은데 이게 네. 괜찮은데 좀 층위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은혜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게 이제 수석 측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계자가 김은혜 수석 측 관계자가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그냥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요 표현 자체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수석 측에서 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여권에서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고 쭉 예를 들자면 장기 투자를 해왔던 건데 이걸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 시점상으로 볼 때는 이제 야권에서 이거를 김남국 의원 물타기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타기용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받아칠수록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뭐 반박을 할수록 이 이슈가 좀 커지게 되니까 아이를 좀 무대응하겠다 이런 좀 기조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해외 주식 이해 충돌 이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은지 기자님,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세를 반박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충분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까지 네. 공식 논평이 나오거나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왜 입장을 안 내냐고 민주당 쪽에 물어봤더니 네. 이게 보도된 이후에 좀 연휴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좀 파악을 명확히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또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아까 전에 뭐 김남국 코인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나간 것이지 네.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물타기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진전되는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막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죠? 않아요. 네. 이게 좀 애매한 면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충돌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수석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좀 너무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유한 지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그 정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건 사실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민주당에서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시죠 뭐.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있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학력을 위조했다. 이런 의혹을 일부 유튜버 또한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 이준석 대표랑 통화 좀 해보셨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직접 물어보진 않았고요. 제가 해볼까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주변 측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기존에도 꾸준히 조금씩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쪽에서 이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방송에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단 방송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반박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자면 반반의 비중으로 다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대응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반반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좀 당부를 했던 게 이거를 다루게 되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의혹을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마땅치가 않다.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아예 안 다뤄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뭐 국민의힘 여성중앙위 부위원장 뭐 이런 분이 처음 문제 제기를 세게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들리는 얘기들은 많은데 이제 특정인에 관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분석들은 이런 얘기들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좀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총선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득점 포인트를 쌓아야지 그래야지 뭐 후보로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런저런 뭐 일종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나서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 공천 시즌에 이 문제 제기한 여성 부위원장님하고 차명진 전 의원 공천 신청하는지 또 공천 받는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 국민의힘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뭐 일부 유튜버들 공천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박 기자님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에게 학력이란 어떤 것 같아요? 그 젊은 정치인 처음 등장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젊은데 하버드를 나왔어. 근데 직장을 안 다니고 이렇게 봉사활동해.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에 와가지고 보수정당 개혁하겠다고 해.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학력이 이준석 대표 정치적인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큰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는 국민의힘 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대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 속어는 아니고 이제 떠도는 말로 서울대 출신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좋은 대학이라고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아니면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서 그리고 기존의 서울대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분류되는 그 프레임 안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좀 그런 해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 전 대표 내년에 공천 받든지 못 받든지 출마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천 못 받으면은 뭐 SLBM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본인 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가 좀 들리는 게 있어요? 일단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장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원병을 나갈 거고 뭐 계속 그쪽에서 열심히 할 거고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SLBM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소위 지금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용산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배제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전제로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SLBM은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이니까 어디든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취재를 하고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뭐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윤계 그룹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소수 의견인 것 같고 소수예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소수고 오히려 노원병은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위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대선보다 노원병에서 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렵죠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자멸을 하게 될 텐데 왜 굳이 공천을 어려운 지역에 험지에 줘가지고 안 주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명분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못 받았으니까 차라리 나는 뭐 다른데 뭐 그 윤 대통령 측근이 나오는 어디에 내가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좀 곤란하고 오히려 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 노원병을 탈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굴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공천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냥 전체의 승리를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목표로 놓고 봤을 때는 천하용인을 쭉 놓고 보면은 천하용인은 1차 공천 발표 때 오히려 발표를 하고 공관위원장이 가서 그 임명장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어려운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병도 그렇고 어려워요. 그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명이잖아요. 그리고 뭐 천하람 위원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나갈 사람도 없는데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승리를 목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 내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기현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겠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지 기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하기로 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여야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일 텐데 이쪽의 분위기 속내 어떤지 좀 들어보셨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술 먹자고 한 걸 정책 토론으로 맞받은 거니 이건 무조건 성사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도 하루빨리 이 TV 토론을 좀 하자는 논평을 내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좀 토론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책 토론을 했을 때 현 정부가 사실 정책 부분에서 성과가 크게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추진했던 주요 법안은 대통령이 줄줄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여야 실무 협상을 양당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좀 물어봤더니 민주당 쪽에서 실무 협의를 빨리 하자고 국민의힘에 일정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이슈나 쟁점은 뭐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구체화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결국 토론을 안 받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질문을 주셨던 그 안건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정책 토론으로 주제를 좀 한정하자.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노란봉투법, 네. 간호법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주제들 뿐이잖아요.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근데 국민의힘은 자유주제로 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나 뭐 전대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정책 이외의 사안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야가 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토론 의제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이게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은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또 토론 성사가 뭐 협치에 물 거다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실은 토론이 성사가 되더라도 결국은 정치 공세, 뭐 상대편 공격을 위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박 기자님,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말씀에 이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현상은 똑같고요. 네. 분석하는 현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유 주제로 하자. 그리고 이제 야당은 정책 주제로 하자. 이런 거고 다만 이제 해석은 서로 다른 게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 받을 거다. 이게 왜냐면은 자유 주제로 하는 거 안 받지 않겠느냐. 자유 주제로 하게 되면은 딱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남국 의원 코인 뭐 투기 의혹건, 투자건,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건, 그다음에 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 주제로 한정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의 주체는 지금 여권이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은 없어요. 물론 이제 국회 의석수가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 자체가 다 이 여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하더라도 이것도 하고 뭐 자유주제도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자유주제로 가게 되면은 또 여권의 판단은 야당 무조건 불리하다.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받을 거다. 즉 이제 서로 안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림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대요. 국민의힘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아니 그냥 서로 안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그림 자체가 이거잖아요. 토론회는 이게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토론회는 물러나는 순간 이제 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토론회를 피하는 쪽이 더 약한 것처럼 보이고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외치고 있고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 양쪽이 어그러뜨릴 걸로 그렇게 유추를 제가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핵심 관계자랑 아침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자만 아니면 취재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사회자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평산마을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 문을 연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책이 2만 권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와, 대박. 방문객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이곳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책방 운영을 매체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많은데 이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은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행보로 좀 읽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네요. 네. 특히 잊히고 싶지 않다고 했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책방을 열고 찾아오는 정치인들 마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행보
함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뭐 원외 인사 또 전임 정부 인사 장관들까지 앞다퉈서 정말 평산 책방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 눈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오래 모셨던 측근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내가 퇴임을 하면 작은 책방을 좀 꼭 하나 운영하고 싶다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고 또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오는 사람을 안 막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지 절대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워지면은 결국에는 평산 책방이 민주당, 민주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구심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 내년 총선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간판으로 치르게 될 거다라는 네? 목소리가 그게 뭔 말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 현 정부가 네. 문재인 지우기를 좀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오히려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표 측 관계자에게 내년에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역할을 하거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는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줄지 그 의지에 달린 문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간판으로 민주당이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데는 친명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짜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부각되면 여권에 이제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지지층 결속 통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산 책방이 왜 중요하냐면 문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데 설사 유세를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전국을 돌 수도 없고 뭐 유세차를 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매표 행위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험지인 경남에 문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PK 쪽 선거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 지지자들이 여전히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두 집토끼를 모두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혼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갈 경우에 설사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네. 으로 이제 치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못 치른다. 이거는 일부 민주당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이재명 당대표 측은 뭔 소리야. 우리가 당대표인데 우리 힘으로 치러야지.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엔. 네. 그런 의지가 강하긴 한데 당대표 측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내년에 개항을 출마를 재선을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집중을 하되 좀 다른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아마 오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평산 책방에는 어떠한 인사들이 다녀갔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 방문객과 관련된 뒷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인물들은 보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일단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원외 인사들이죠.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원외 인사들이 평산 책방을 그렇게 찾아서 문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네. 뭐 이른바 총선용 사진 찍으러 가는 거다라는 말이 많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 퇴임 1주년이었던 그 5월 초중순에 그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평산 책방을 홀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근분들이 좀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의원은 강성 친 이재명계에 좀 속하고 대통령과는 크게 접점이 없는데 혼자 책방에 와서 좀 오래 머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원이 왜 왔지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친문계 쪽에서는 이렇게 좋게 안 보는 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 혹시 평산책방을 다녀가지 않았냐고 좀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측근 말로는 김 전 지사가 이제 그곳을 가는 것만으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문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정치인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모두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뭐 그게 두려워서 안 갔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까 자잘한 해프닝도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해프닝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랑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왜요? 뭔데? 그 평산 책방에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발간한 외교 관련 책이 입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산 책방에 이재명 대표가 쓴 책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좀 격렬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평산 책방에 이재명 책은 없고 이낙연 책만 입고됐느냐 이렇게 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이 입고되고 어떤 책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또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평산 책방 가면은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팔릴 것 같은데. 잘 팔리죠. 박 기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입장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은지 기자님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체제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 사실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플랜 A, B, C, 그러니까 시나리오 A, B, C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음 구심점이 뭐냐.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가장 구심점으로서 강한 인물,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힘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축이 여전히 좀 작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은 여권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주로 들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체제를 유지하면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람들이 많고 체제를 빨리 그만둬서 혁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뭔가 개편이 되면은 불리할 거고 이렇게 좀 예측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게 맞겠네요. 박 기자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잦은 고향 방문 행사에서 명함 돌리고 깃발 보낸 게 최근 뉴스가 됐어요.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 보도가 강승규 수석에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은 뭐 오히려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해줘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제 사실은 그 총선에 나가는 뭐 인사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듣고 이랬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강승규 수석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사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자기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대통령실 수석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름도 딱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여기를 신경 쓰고 있나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와닿았던 게 사실 이제 예전에 뭐 예산 기사 같은 거 쓰면은 그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의원들 좀 잘못했다는 식으로 저 예산 챙겼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산. 그런 기사는 절대로 항의하는 법이 없어요. 저희들 신나요. 그러면 네. 저희들 그거랑 좀 마찬가지로 그 딱 지역구나 본인 입장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 강승규 수석의 움직임 가지고 해석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지지율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면 수도권 선거가 어떻고 뭐 이런 유리해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이제 강승규 수석이 결국에는 이제 충청 지역으로 좀 바로 옮긴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정은 안 했겠지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갑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쪽 지역구를 쭉 관리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수석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하여튼 대통령실 사람들이 원래 지역구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꾸거나 아니면 어디를 결정하게 될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원래 수도권인 사람이 수도권으로 안 간다라는 거 꼭 기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발을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정작 이제 수석이나 장관들은 예를 들어 회피를 하고 다른 이제 지원자들한테는 수도권으로 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이제 그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하여튼 추석 전후를 통해서 아마 출마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분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은지 기자님, 국회 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오늘 중요한 날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요. 오전에는 윤리특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상정됐는데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까 그 앞선 코너에서도 잠깐 네. 다루긴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도 이제 친명, 비명 목소리가 좀 극명히 갈립니다. 네. 이제 비명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가결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1년 앞으로 앞두고 있고 또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이거는 가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오늘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네.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뭐 일각에서 도는 지라시에는 뭐 20-30명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부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다 부결을 던질 텐데 비명계 20-30명만 가결표 던지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딜레마인 게 만약에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번에 가결을 시키면 이후에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왔을 경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그때 그러면 왜 대표 동의안만 부결시키느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의석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110석이고 정의당이 6석. 네. 그다음에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등을 고려하면은 이 과반 이상 150석 이상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한 30-40표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비명계를 어느 정도까지 추산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중론이긴 합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박순봉 기자님, 네. 김남국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주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박 기자님이 의외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국회에 대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 위메이드 저기 대관들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위메이드가 국회 의원실을 14번을 갔거든요. 네. 이렇게 치면은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간 그러네요. 뭐 그런 셈인데 네.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맞네요. 보통 뭐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대관하시는 분들이 살아요, 와서. 그렇죠. 그냥. 주에 뭐 2-3회는 기본이고. 아니 매일 와요. 매일 그렇죠. 와서 살아요, 복도에서. 그리고 그게 전담하는 업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안 한 걸로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대관 그 팀이 좀 신설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업무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외교에서 이제 초치한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불러가지고 대사 불러가지고 항의하는데 그럴 때마다 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메일 안건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을 가지고 그 김남국 의원이 관계가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그러고 이제 대관들이 보통 전관들을 많이 뽑잖아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을 뽑는데 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출신들을 뽑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출신이면 국민의힘 의원실 사람들을 의원실 가서 만나기보다는 밖에서 뭐 밥 먹거나 아니면 이제 술 마시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걸 가지고는 관계를 유추하기가 오히려 좀 더 먼 관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한 20년 근무해봤는데 제 경험은 아니고요. 중요한 로비는 국회로 공식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인데 거기서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밖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출입 가지고 뭐 로비 했네 안 했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들을게요.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어떤 행사죠? 네, 혹시 컴퓨텍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못 들어보셔서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1981년부터 시작한 행사고요. 이게 컴퓨터 엑스포를 줄여서 컴퓨텍스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대만이 원래 네. 우리 그 컴퓨터 부품 반도체 막 이런 쪽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노트북 중저가 뭐 이런 것도 많아서 원래 대만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던 쇼가 이 쇼예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여러 생태계들을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아시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IT 쇼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한 3년 이상 제대로 못 하다가 네. 오랜만에 4년 만에 제대로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 부품 쪽이었는데 네. 요즘에 워낙 이제 챗 GPT부터 해가지고 생성형 AI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또 핵심이 다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반도체 그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런 쪽 반도체 하는 데가 또 TSMC라고 그렇죠. 하는 대만의 회사를 중심으로 또 이제 다양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역시도 자세히 보면은 대만계 CEO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쇼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참여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부 예전에 삼성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PC 조립 쪽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쿨러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아니면 튜닝하는 쪽 이런 업체들이 좀 몇몇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행사지만 어제부터 연설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떤 곳들이 포문을 열었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것은 역시 ARM하고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RM이 어떤 회사인지요? ARM은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얘기할 때 반도체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계도만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설계도만 만드는 회사의 제일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고 그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표적인 게 TSMC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없대서 팹리스 그다음에 공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설계도를 만드는 그 엔비디아 위에 있는 회사가 AR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도를 만들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연구 결과들이 IP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ARM입니다. 네, 그래서 ARM이 어떠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고 연구 결과를 내면 그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만든 것을 TSMC가 이제 반도체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ARM이 쉽게 벌겠네요.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핵심 회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회사를 실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가 여러 가지 뭐 독과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인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ARM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 특히나 CPU라고 하는 것이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이래서 뭐 10년에 이게 2배씩 뭐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이랬는데 이게 반도체가 어쨌든 조그만한데 계속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데 이게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직접도의 한계.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반도체를 하나만 컴퓨터에 꼽지 말고 이걸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게 2배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하나. 두 번째는 이 CPU라고 하는 그 계산하는 머리가 지금은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으면 이걸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해요. 그래서 똑똑하더라도 얘가 한 줄로밖에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두뇌를 몇 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 1번부터 100번을 하나한테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여튼 1번부터 20번을 뛰라고 그러고 두 번째 하여튼 1번부터 21번부터 이제 40번을 뛰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서 뛰면은 이게 그 결국에는 빨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의 칩의 설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랑 우리가 실은 그렇게 해서 CPU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화가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GPU, 그래픽 카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똑똑한 머리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에 이번에 탑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도를 만드는 이 구조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ARM이 상당히 이번에 또 관심을 받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엔비디아한테까지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 최근 뜨거운 회사가 엔비디아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저번 주에 보니까 거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뭐 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봤는데 엔비디아 이번 발표 어땠어요? 일단은 거의 뭐 AI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다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래는 그 반도체 칩, 그러니까 GPU만 만들던 회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 칩을 만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통 많이 쓰냐면 이거를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용으로 쓰지만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쓰는 서버,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공간을 빌려 쓰잖아요. 그 공간 안에도 되게 많은 원래 CPU나 GPU 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GPU 칩을 팔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챗GPT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챗GPT를 만들려고 하면 원래는 그 GPU를 다 사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 한 대당 한 3-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거의 10,000대에서 10만 대를 사야 돼요. 그걸 뭐 수십억 수백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 거 빌려 써라. 라고 하는 게 또 엔비디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예 덩치 큰 거를 기업에게 주기도 하지만 개인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도 우리 거 잠깐 며칠만 빌려 써도 돼. 이런 형태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하고 운영 체계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제 전체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 흥미로웠던 게 원래 이 대만에서 이제 그 젠슨 왕이 뭐 대만 출신이기도 하지만 대만계 미국인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통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본인들한테 칩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발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만에 구매만 하러 왔는데 이번에는 무언가를 팔러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죠.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분들도 대만 공장에서 이제 엔비디아로 뭐 만들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솔루션도 쓰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게 젠슨 왕이 한 대학 졸업식에서 말한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젠슨 왕이 정말 영웅처럼 된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컴퓨텍스의 바로 기조연설 어제 했었던 거고요. 그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실제로 국립대만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졸업식 축사를 27일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이제 젠슨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대만에서 태어나서 63년도에 태어나서 72년도에 태국으로 이민 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이끌다 보니까 상당히 대만의 약간 영웅 같은 느낌이고 실제 이 졸업식 축사를 부모님이 같이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AI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 AI에 능숙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AI는 대만에게 황금 같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젠슨 왕이 했었던 얘기 중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게 지금의 변화를 본인이 대학교 입학할 때 비교를 했어요. 본인이 1984년도에 졸업할 때입니다. 오리건대를 졸업할 때는 평면 스크린하고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근데 요즘에 40년 전과 되게 흡사한 모습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혁신하고 그 출발점에서 지금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뛰고 있느냐 아니면은 경쟁 상대에게 잡혀먹지 않게 도망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도해라. 본인이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사업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쫓아가는 것 때문에 뛰어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뛰어야 된다. 지금은 무조건 뛰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걷지 말고 뛰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엔비디아의 근원적인 차별점은 뭐예요? 어떤 것에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가 뭐 그래픽카드 GPU 하는 데면은 뭐 다른 데도 그래픽카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뭐 혼자서 잘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반도체 칩만 보잖아요. 하드웨어. 근데 이 하드웨어 칩을 결국 많이 쓰는 데는 개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의 인프라랑 다른 데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통은 우리가 껍데기 하드웨어만 알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제 강점은 그 뒤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아이폰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앱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개발을 이제 그 구매나 판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반으로 엔비디아에는 개발자들용 플랫폼인 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예를 들면 한국어로 프로그래밍을 했다. 라고 하면 이런 그래픽 GPU를 쓰려면 일본어로 프로그램을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하는 게 뭘 해주는 거냐면 내가 한국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일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GPU를 쓰면은 인공지능이 좋긴 한데 이걸 쓰려면 다시 배워야 되고 어려운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게 2000년 초반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의 개발의 어떤 차이가 결국은 하드웨어 플러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변화의 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누적된 힘이 지금 엔비디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경쟁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회사를 네.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업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생기긴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처럼 그대로 가기는 어렵고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녀석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기대하는 게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MOU를 최근에 맺고 둘이서 지금 계속 이러한 생성형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네이버가 인공지능 중에 이런 챗GPT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만들어주는 게 삼성전자가 되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향후 1, 2년 동안은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의 적수는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컴퓨터 전 산업에 미치는 대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의미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참여하는 게 아까 뭐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년 만이고 PC 업체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4년 만에 PC 중심의 업체들이 있고요. 솔직히 아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대만에 하는 것들 좀 나가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행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눈여겨볼 행사 내용 어떤 것인지 콕콕 집어주세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꼽아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엔비디아 얘기만 했지만 원래 이 칩 쪽에 또 퀄컴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회사가 있죠. 그래서 통신칩 만드는 퀄컴의 발표. 그다음에 인텔도 이번에 뭔가를 좀 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요즘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텔이 또 어떤 식으로 반격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인텔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비슷한 유형의 기업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인데 좀 더 포커스가 인텔은 똑똑한 머리인 CPU를 만드는 쪽이고 그리고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기반이 엔비디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에서도 이 뇌 쪽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CPU만으로 한계가 있는 인텔도 이제 이런 AI를 하려면은 엔비디아가 하는 영역들을 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아주 너무 말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전 이 분야의 문외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연구 IT 연구 소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165님 댓글을 주셨습니다. 장 소장님, 진행자로서는 패널과 또 다른 모습, 깔끔하고 품격과 인격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진행. 항구도시 부산에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너무 좋고요. 5165님 오늘 로또 사시면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PD님께서 아마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릴 겁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이었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